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 정보가 국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335만여 명의 개인 사업자는 모두 1,109조 6,658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었습니다. 2022년 말과 비교해 대출자는 8만 4,851명, 대출 잔액은 27조 400억 더 늘었습니다. 산업 생산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 역시 늘었지만 투자는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3.8로 한 달 전보다 0.4% 증가했습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이 12.4% 늘어나 넉 달 만에 반등했고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8% 늘었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5.6% 감소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 2,489가구로 전월보다 4,564가구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미분양이 1,24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 분쟁에 대한 조정 요청을 심의하는 분쟁조정회의를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을 통한 분쟁조정회의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네, 지난 2월 26일이었죠.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기업 밸류업 이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베일을 드디어 벗었습니다. 상장사가 최소 연 1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고 또 적극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실행한 기업을 아울러서 시장 지수와 투자 상품을 신설하는 게 그 골자였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정부가 공개했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앞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수요 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염승환 이사님, 드디어 기다렸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초안격이고요. 앞으로 5월 말, 6월에 또 보완한 안도 나오고 연말에도 지수도 나오고 계속해서 보완책은 나온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공개된 것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핵심 내용부터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거의 목표는 아까도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그 한국의 고질적인 좀 이제 할인이죠. 예, 네.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업 좀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좀 주주 가치를 늘리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밸류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요게 좀 핵심이라 보시면 좋겠고, 일단 상장 기업이 자율적으로 3년 이상의 비교적 긴 기간에 걸친 주가 상승 목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달성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자율이기 때문에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네. 일단은 오늘 이제 7월부터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게 이제 목표로 좀 되어 있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초안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5월에 한 번 더 세미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까지 이제 명확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좀 네. 되어 있고, 또 매년 이제 5월에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기업들을 또 뽑아가지고 뭐 밸류 pop창도 하고요. 네. 또 올해 9월까지 신규 지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밸류업 관련된 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그 기업들 같은 경우 또 이제 ETF에 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10월에는 관련 ETF까지 좀 나와서 뭐 연기금이나 네. 기관 쪽에서 아마 투자금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한국 증시가 일단 물론 이제 강제상은 아니지만 예.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제일 문제였던 좀 주주 가치를 좀 증가시키는 쪽으로 한번 그 정부가 한번 이제 푸시업을 좀 해보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어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좀 취지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도 이제 이번이 그냥 초안격이고요. 하나씩 좀 살을 붙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완성도가 좀 나오게 될까요? 근데 일단은 좀 좋은 모범 사례가 하나 있잖아요. 네. 일본이라는. 네. 그걸 이제 사실 어떻게 벤치마킹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좀 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일본과 다른 점은 좀 인센티브나 강제성이 조금 약한 거는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 네, 나오는 현재까지. 안으로는. 근데 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주에 또 갑자기 센 발언을 한번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5월에 세미나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이건 초안이니까 네. 더 상황을 봐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그 가장 좀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기업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네. 그거를 조금 더 강하게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뭐 인센티브나 음. 좀 아니면 이제 페널티라 그러죠. 네. 뭐 흔히 말하는 좀 그 못했을 경우에 기업들한테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는데, 다만 아직 이제 6월 달에 그 발표가 되니까 네.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혁현 센터장님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이유, 이제 그만큼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고 또 국내 투자를 하신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참 유독 우리나라만 좀 못 가는 이런 저평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인데요. 뭐 얼마나 좀 저평가돼 있는지 그런 얘기도 함께 해주시고, 지금 앞서 염 이사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당근과 채찍, 뭐 채찍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당근도 이번에 좀 너무 없어서, 물론 이제 5월 셈이나 6월에 추가 가이드라인이 네. 있기는 하지만 과연 어떤 것들을 좀 덧붙인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개괄적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우리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제가 증권회사 취직한 게 96년인데 뭐 한 번도 디스카운트 안 된 적이 없었어요. 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네.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설명하는 요인들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좀 주주 환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어느 나라와 비교해봐도,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와 비교해봐도 한국이 주주 환원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온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밸류 프로그램도 기업들의 주주 환원을 늘리는 쪽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네.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거 뭐 정부가 뭘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상을 준다고 기업들이 주식, 사실은 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 돈 벌려고 게임을 하는 곳인데, 네. 이게 뭐 상이라든가 페널티로 과연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그 우리나라 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국정 운영 목표였어요. 네. 국정 과제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 잘 안 됐잖아요. 네. 그 잘 안 됐던 거는 그 슬로건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는 그 민간이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 안 됐던 이유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지배 구조를 바꿔보고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는데,
한국에 기관 투자가가 없어요. 사람들이 펀드를 안 하다 보니까 네네.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투자가가 없으니까 이게 구현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밸류업의 전반적인 초점이 네. 뭐 초반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관료들이 먼저 아젠다를 던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 어떻게 조응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되는데 네. 전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큰 방향은 제시해 준 거고요. 기업과 주주들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본질적인 것 네네. 같고 배당이건 뭐건 가장 뭐 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주주들이에요. 네. 합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주주 환원이 100% 선이냐? 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관심이 저는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서 2차 세미나나 해가지고 보완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은 이게 본질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기업과 주주들의 관계로 좀 포커스가 좀 옮겨가야 될 것 같고 네. 주주들이 그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기업에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 네.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저는 본질적으로 이게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얘기 나오면서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한 것만큼 나중에 세금을 깎아 뭐 비용 처리해 준다라든가 뭐 말 잘 들은 뭐 기업들에게 법인세라든가 나아가서 뭐 상속세 여지를 준다든가 이런 좀 당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효과가 없을지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 뭐 정부와 아니면 기업과 개인 투자자 상법 개정안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것도 좀 제 생각에는 이제 제도적으로 바꾸는 거는 뭐 인센티브나 이런 거라기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왜 주주환원을 덜 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1차적으로 상속세가 높은 것도 저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특히 이제 그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 집단들은 대주주 일가가 지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관계사들을 통해서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배당이 그 지배주주들의 지분이 조금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센티브에 맞지 않아요. 예컨대 그 대기업 집단의 오너가 지분율이 한 10% 정도 들고 있다 그러면 배당이라고 하는 건 다른 90% 주주와 나눠 갖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상속세율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가 가산세까지 합치면 60%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네. 대주주가 주가 올라간다고 지분을 팔겠습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만 많이 내다 보니까 오히려 안 오르는 게 좋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상장 회사 중에서 그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회사 만들어서 배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감을 빼돌리잖아요. 네. 저는 이런 상속세라고 하는 다소 뭐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볼 땐 좀 불합리하게 높은 어떤 세제가 대주주들의 일탈을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해요. 밸류업과 따로요. 상관없이. 네. 그리고 또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저는 뭐 우리나라 물적 분할 해놓고 다시 또 상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들에게 이해관계는 좀 안 맞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대통령께서도 1월 초에 말씀하셨고 금융감독원장도 이제 말씀을 하셨죠. 상법 개정안에 이제 상법 안에 이사회의 어떤 그 임무를 회사에 충실하는 거에서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제도적인 인프라를 잘 만들어내는 게 이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저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염승환 이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반응도요. 뭐 어떤 기관에서는 밸류업도 일본처럼 좋은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지만 네. 또 CNBC 같은 경우에는 왜 코스피가 저평가되느냐, 뭐 오너들의 전횡, 재벌 문제 때문 아니겠느냐, 재벌 개혁을 먼저 해야지 살아난다. 이제 그래서 밸류업 나온다고 쪼개기 상장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뭐 더 강한 채찍, 상법 개정, 뭐 추가안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습니까? 아까 이제 센터장님 잘 말씀해 주신 네. 대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제 밸류 프로그램 나오기 전부터 이제 정부가 뭐 화두를 던졌죠.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먼저 1월 네. 달에 얘기를 한 이후로 지금 사실 역대급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네. 본다면 우리나라 물론 이제 반도체도 있겠지만 네. 사는 업종을 보면은 지난 2월 달에 1등이 현대차예요. 네.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이제 밸류 관련된 좀 저 PBR주들을 네. 많이 샀어요. 실제 삼성이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가 7등입니다. 네. 근데 항상 보면 삼성전자가 순매수하면 늘 일이죠. 1등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요번에는 반도체도 있겠지만 밸류 프로그램 좀 기대감도 분명히 네.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한번 좀 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은 어쨌든 뭔가 좀 한국 증시가 그동안 바뀐 게 없었지만 네. 이번에 좀 바뀌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좀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네. 다만 이제 아까 지적한 대로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제 대주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선의에 의해서 바뀌면 물론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상속세라든가 아니면 뭐 또 세법 상법이라든가. 상법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개정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이제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죠. 네. 그런 걸 통해서 또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온 것들 보면은 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뭐 논란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불법적으로 단행이 됐기 때문에 네. 금지시켜버렸어요. 네. 그리고 물적 분할로 상장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놨고 네. 또 거기다 M&A 할 때 대주주만 프리미엄 받는 것도 네. 일정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약간의 이제 그 지분을 개인 투자 것도 좀 인수를 해라 예. 이런 식으로 좀 제도를 좀 바꿔놓고 또 배당 제도라든가 네. 또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거를 좀 못하게 하겠다라고 또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뭐냐면 완벽하게 뭐 이게 우리가 한 번에 바뀐 건 아닌데 지금 제도적으로 뭔가 하나씩은 계속 지금 네. 금융위 쪽에서 내놓고 있고 그걸 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분명해요. 네. 아직도 그건 존재하지만 뭔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제도적인 개선은 이미 시장에 시행을 했는데 네. 과연 그 속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실제로 대주주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진짜 바뀌겠느냐. 바뀌겠느냐. 근데 그것도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가 네. 지금 시장과 또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시각차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김학현 센터장님,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이 너무 시장에서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퇴출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강경책도 나오고는 있는데 실은 이제 이 말보다는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에 10조씩 샀으니까 네. 그들도 바보가 아니라면은 뭔가 한국 정부나 금융 당국이 해줄 거를 믿고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의 측면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당국이 손을 놓지는 않을 거다, 뭔가 있을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잘 모르겠습니다. 속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산다면 그런 생각으로 네, 샀을 개연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 작년 11월에 공매도 금지도 그렇고 네, 아무튼 그 주식 시장의 소액주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국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제가 되는 느낌은 받거든요. 네, 이게 사실 경제에서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 관료들이나. 네. 근데 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한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2019년 말에 한국 기업들의 주주가 한 610만 명이었는데 작년 말 통계는 아직 못 봤고 2022년 말에 1,400만 명을 넘어갔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다 확률적으로 투표권 있는 그 어른들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의 가격의 변화가 정말 이게 정치적으로도 무시 못할 만한 예, 그런 이제 힘이 맞습니다. 됐기 때문에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물적인 변화인 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컨대 그 지금 밸류 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건데 네. 그럼 주주 환원이 다 선인가? 제가 볼 땐 삼성전자는 배당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네. 삼성전자는 ROE가 높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기보다 물론 상장사가 배당이건 자사주 매입이건 간에 주주들을 신경 쓰는 거를 저는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상장사로서 책무를 다하는 이제 뭐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처럼 투자할 때도 많고 ROE가 높은 기업은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당장 돌려주기보다 재투자해서 파일을 키우는 게 장기 투자하는 주주들의
주주 가치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뭔가 정량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요. 네. 또 감독원장께서 퇴출 말씀하신 것도 좀 퇴출 제도가 있잖아요. 네. 퇴출 제도가 있는 건데 주주 환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퇴출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결국은 이거 주주들이 해야 돼요. 네. 가장 본질적인 주주 환원이나 혹은 주주 환원을 덜 하더라도 주주 입장에선 기업이 자신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뭔가 청사진을 제공해 주면 주가가 오르면 되죠. 네. 그럼 잘 네. 받아들일 네. 수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주주 환원이나 아니면 주가가 오르는 거나 결국 주주는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디테일로 가게 되면 제3자가 하기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주주들이 저는 잘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좀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주주권 결핍의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민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이 되면 사실 뭐 외국인들 10조 원 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싼 종목 사는 거는요. 좀 마음 편하잖아요. 어쨌든 저평가된 거고 나빠지기보다 좋아질 포텐셜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말씀을 자꾸 강조드립니다마는 주주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료들이 제시한 밸류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저는 뭐 마지막 한 획이 될 그러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 이제 주주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래도 개인들은 이제 5월 말에 세미나하고 6월에 나올 가이드라인에는 뭔가 좀 구체적인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뭐 당근도 줘도 되는데 채찍 측면에 뭐 하나는 좀 있어야 기업들이 말을 듣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좀 바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본다면 6월에 나오게 될 보다 더 완성된 안에는 조금 뭐 당근이든 채찍이든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이제 먼저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먼저 화두를 그냥 던져버렸기 때문에 예. 거기에 정말 뭐 페널티를 아주 센 거를 넣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면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금감원장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굉장히 이게 공론화가 좀 채찍이요. 되기는, 네, 예. 페널티가. 근데 결국 이제 금감원은 어쨌든 이제 금융위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지만 네. 이제 금감원은 이를 감시하고 또 바로잡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됐을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그런 좀 언지를 했던 것 같고 근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사실 이런 방향이죠. 네네. 뭔가 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원하지만 결국에 이번 5월에 그런 걸 바로 넣기는 네. 좀 시간적으로도 또 굉장히 좀 빠른 상황이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네. 제 생각에 만약에 강제상을 넣는다면 내년에 넣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예. 이런 좀 강제상을 넣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는 좀 충분히 넣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랬지만 정말 잘하는 기업들 표창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신 쪽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자본 배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어쨌든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면에서 주주 환원이 좀 부족해도 주주들이 이해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너무 현금만 많이 쌓아놓는 기업. 네. 근데 그 기업이 뭔가 투자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주주 환원도 안 하고 네. 그냥 이제 곳간에 그냥 가만히 그냥 넣어두는 거죠. 네네.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 입장도 그런 기업들을 좀 푸시업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잘 못하는 기업들은 이제 망신을 주는 네. 식으로 주주 환원이나 그런 점수를 좀 낮게 줘서 그러니까 잘하는 기업도 한쪽에 놓고 예. 못하는 기업도 하면 지금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아마 1,500만이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요즘에 뭐 웬만한 직장인분들 주식 투자 안 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소비자입니다. 네.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저기 좀 망신살이 좀 뻗칠 수 있는 그 리스트에 들어간 기업이면 네. 약간 소비를 또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약간 이제 간접적인 좀 페널티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일단 그런 것부터 좀 시행할 시행하면,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염의사님께서 이야기한 게 이제 네임앤쉐임이라고요. 네. 콕 찍어가지고 이제 망신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생각한 게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네. 요즘에 막 터무니없는 뭐 M&A 해가지고 왜 하는지 모르겠는 뭐 그러면서 막 그 자기들이 어떤 네. 지분 쌓고 그런 것들을 법으로 못 막는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 LG화학이 LG화학,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때 진짜 콕 집어서 이렇게 망신주기라도 해도
좀 어이없는 그런 것들은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정말 너무 좋지만 네.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도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퇴출 문제는 이게 너무 큰 사실 좀 얘기고. 복잡하잖아요. 네, 복잡하기 네. 때문에 물론 일본도 아마 상장 폐지까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언젠가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요거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냥 바로 우리가 잘한 기업 못한 기업 진짜 분류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하는데도 그렇게 좀 어려운 작업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그 효과도 만약에 정말 이런 쪽에 들어갔을 때 기업이 느끼는 압박감도 네. 저는 올해 만약에 이런 쪽에 좀 안 좋은 쪽에 들어간 기업이 몇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분명히 내년에 좀 바뀌려고 네. 저는 좀 노력하지 않을까 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 계좌 수가 1,400만 계좌는 확실하게 넘은 것 같거든요. 뭐 웬만한 국민들이 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네임앤쉐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좀 국민당국이 이 정도까지는 해도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과연 6월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학균 센터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이번 주말 거치면서 나온 이제 뭐 뉴스인데요. 뭐 공식 확인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밸류업 ETF 관련해서 지수를 만들고 네. 정부가 뭐 정했던 조건을 잘 따른 종목들에게는 그 지수에 들게 한 뒤에 국민연금을 대략적으로 11조 원들을 동원을 해서 그 ETF를 사줘서 주가 부양을 해주겠다. 이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 별로 밸류업 것 ETF 같은데요. 이것도 별로 것 같은데. 이것도 별로일 것 같습니까? 예전에 노태우 정권 때 주가가 떨어질 때 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식을 산 적이 있었어요. 89년 12.12 증시부양책. 네. 그거 주식이란 게 꼭 뭐 주주 환원만 갖고 가격이 결정되는 건 별의별 게 다 주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강제로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저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본질적으로 들고요. 네. 저는 근데 다만 그 나라에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인덱스를 만드는 거는 네. 밸류업과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 예컨대 지금 온갖 ETF가 다 나오는데 사실은 ETF가 패시브 투자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ETF가 패시브가 아니고 무슨 온갖 액티브의 변종이 실은 내가 많이 고민하지 않고 시장에서 좋은 거 묶어놓은 거를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패시브 투자의 본령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뭐 밸류업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뭐 정부가 아니라 저는 거래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시장에서 그런 대안들을 잘 맞춰 나가는 거는 좀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 아마 그 국민연금이 또 그 의무적으로 사게 하고 연금하는 누구라도 네. 그런 거는 저는 책임지지 못할 정책이라고 봐요. 예. 그러면 적어도 네. 당국에 뭐 지금 이미 밸류업 ETF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네. 뭐 지금 가칭 코리아 뭐 밸류업 지수 이런 것들을 좀 금융 당국이 좀 개발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네. 주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제 생각에 그 주체는 거래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거래소 아니면 또 민간에서 또 그 뭐 ETF가 뭐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업자들이 또 예. 만들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런 어떤 경쟁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이게 그 가치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지. 네. 뭐 정부가 만들고 큰 기관이 사라 이거는 조금 구태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수를 좋은 지수를 만드는 만들어 거는 놓고 관리자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염성 회사님, 오늘 좀 들뜬 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움직인다 이러니까 좀 들떠 있는 거는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보지라고 하죠. 저도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유망하게 그 지수에 포함될 것 같고 수급이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급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건 이제 단기적으로는 항상 인기 투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3분기까지 그걸 개발을 하고 네. 4분기에 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아직 기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근데 일단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전략 담당하신 분들이 네. 그런 것들 미리 좀 추정을 해가지고 또 벌써 리스트업도 다 네, 리스트업 됐더라고요. 짜놓으셨더라고요. 했는데 일본 말씀드리면 일본의 JPX 프라임 150 지수는 네.
ROE가 이제 8% 이상인 75고다고 네. 일정 기간 PBR이 한 배 이상 유지한 그 시가총액 상위 75고 이렇게 네. 해서 150개 되겠죠. 네. 요거를 이제 기준을 삼아 가지고 일단 좀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도 뭐 이런 식으로 따라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PBR, PER, ROE, 뭐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같은 것들을 그렇죠. 아마 종합적으로 아마 이제 고려를 해서 좀 마련을 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진짜로 뭐 주주 환원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좀 감성적인 부분까지 넣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의사를 밝힌 곳, 네, 뭐 이런 것. 그런 네. 것까지도 넣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종합해가지고 아마 일단 만든다고는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JPX 프라임 150 같은 그런 지수는 어쨌든 이제 올해 아마 4분기경에 네. 나오게 되고 근데 어쨌든 이제 패시브에 대한 이제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뭐 네. 편악기란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맞아요. 이 쫓아가는 매매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버블도 생기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네. 그런 패시브가 이제 지수가 만들어지면 연기금은 또 의무적으로 또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수급상으로는 분명히 또 4분기에는 거기 관련된 기업들의 이거는 이제 그걸 기대하신 분들은 또 좋은데 오늘 이미 막 오늘 네. 좀 붙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또 움직이니까 네. 근데 또 출시하고 나서 이제 아까 김혁근 센터장님 네. 걱정하신 대로 또 그게 또 새로운 뭔가 좀 약간의 부작용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지수 추정 네, 네, 네. 그러니까 기업과 상관없이 그냥 지수를 네. 추정하는 자금들이 또 너무 붙어버리면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정부가 네. 좀 가이드라인도 좀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세심하게 네. 좀 가다듬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했죠. 이미 발표했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앞서 우리가 논의도 했고 또 아마 주식 투자한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밀함, 구체성, 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저평가, 증시가 제값을 받으려면 어떤 보완책이 정말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와 함께 자, 여기 이 밖에도 뭐 금리 정책, 통화 정책, 뭐 뉴욕은 어떻게 갈지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증시의 상반기 방향성까지도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준비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기업 밸류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인센티브에 더하여 세제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 지원,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일관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자, 김학균 센터장님, 이제 6월이 되면 네. 최종화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진짜 뭐 구체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어떤 보완책, 어떤 것들은 꼭 담겨야 되겠다라는 것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 밖에 이제 상법 개정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구체성을 또 몇 가지 더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이라든가 네. 주주 환원을 덜하는 거는 무슨 뭐 이유가 있겠죠. 한 3, 40년 동안 왔다 그러면 네. 이게 하나의 이제 문화인데 뭐 주주 입장은 좋지 않은 문화죠. 네. 근데 실은 일본 기업들도 그렇게 주주 환원을 많이 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이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일본은 이게 저는 한 10년 된 프로젝트라고 보는데요. 예. 이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인 이토라는 사람이 이제 아베의 경제 책사였죠. 네. 주주 환원을 통해서 뭔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를 일본 국민들에게 돌려보자라고 하는 이토 리포트를 쓴 게 2014년 8월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6월에 뭐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다 그러면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3, 40년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거 뭐 정책이 없어가지고 그거 하면 뚝딱 할 거냐라고 보면 제가 문화란 관점에서 보면 문화. 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한국은 굉장히 이제 관계 제한적 사회거든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북적북적거리면서 살고 있어서 뭐 지연 학연으로 뭐 네 사람만 지나면 다 연결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주권 행사를 갖고 야 오너들 입장에 오너가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라고 한 정서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에게 반하는 행동하는 거는 한국과 같은 이런 문화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국의 몇몇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 장기적으로 잘 되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일본인을 어떻게 바꿨냐면 일본에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를 아베가 살아있을 때 들어오라 그래서 예. 그들의 힘으로 바꾼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예컨대 무슨 외국에 있는 헤지 펀드가 들어와 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배당해라, 자사주해라, 사업 분할해라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됐을 때 예. 뭐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 거냐인데 일본도 논란이 많지만 일본은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하는 기업들이 막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주주들이 너무 드세게 요구하니까 이거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 못하니까 상장 폐지하자라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주주 환원과 장기 성장 간에 딱 균형점에 그걸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늘 과잉이에요. 지금 예. 그렇게 보면 한국은 주주자본주의 과잉이고요. 그런 문화가 들어왔을 때 틀림없이 야 단기적인 주주자본주의 때문에 기업들의 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한국은 주주권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매기를 좀 풀까요? 행동주의 펀드 같은? 근데 그거는 뭐 한국과 같은 굉장히 내셔널리즘이 강하고 하는 데서 상당히 이제 도전적인 이슈가 되겠죠. 예컨대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제 생각에는 주주권 행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도 좀 포함이 되면 정말로 파워풀은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네, 상황으로는 그 또 부작용이 또 나올 거예요. 나오겠다. 예. 자, 여미사님 이제 6월에 나오게 될 가이드라인 여기는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도 실망감 주면은 진짜 안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왔는데 어떤 것들이 좀 담겨야 된다. 또 아니면 적어도 담길 것을 좀 확신을 줘야 된다. 이런 뭐 보완책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아까도 이제 인터뷰가 잠깐 나왔지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뭐 이거를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다 뜯어고치 삼천 가구 뭐 이런 거 코스피. 예. 쉽지는 예. 않은 거고 다만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 이거 정말 개인 투자분들에게 가끔 만나보면 총선용 아니냐. 네. 이거 선거 끝나면 또 흐지부지 되면 네.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됩니다. 네. 이건 절대 아니고 내년, 내후년 그리고 뭐 설마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네. 꾸준히 추진한다라는 한다. 그런 확신을 분명히 좀 심어줘야 되겠고 그러려면 제도적인 그 보완점들을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법 개정까지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법 개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법 개정은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닌데 정부 안은 나와야죠. 네, 적어도. 나오고 네. 야당과 어떻게 합의를 하겠다. 예. 이제 그런 것들까지 구체적인 게 나와준다면 투자들은 한번 또 특히 외국인들도 더 한 번 더 이제 신뢰를 또 갖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물적 분할 후에 뭐 상장이라든가 네. M&A 시 대주주만 프리미엄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이제 보완이 되고 있는데 네. 핵심은 상법 개정하면 끝나요. 네. 상법 개정 거기에 이사의 충실 의무에 네. 회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주만 당기면 됩니다. 주주의 비례적 네. 이익. 근데 네. 여기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벌써 2022년에 발의했거든요. 네. 벌써 2년 전에 한 상황인데 네.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맘만 먹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정부에서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다른 상법 개정이 아니고 네. 지금 주주들이 원하는 건 이 상법 개정을 원하는 건데 음. 정부의 상법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상법 개정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네. 보니까. 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요런 이제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좀 명확하게 요번에 좀 가이드라인에 좀 어떻게 좀 그 한번 법 개정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안들이 좀 나온다면 정말 시장을 환호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또 당기지 않는다면 예. 그냥 이미 좀 시장은 또 선반영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예. 또 일부 또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보다도 이제 세법과 상법 개정 예. 요게 좀 약간 좀 가이드라인에 예,
그러니까 세제도 세법도 역시 그 세제 지원체. 예. 이번에 금감원장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제 지원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안 담겨 있어서 그 정도는 아쉽다. 개인도 허용을 했거든요. 네, 오히려 근데- 해줘도 된다. 네, 예. 뭐 그러니까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네. 그러니까 기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센터님 말씀대로 주주들도 뭔가 이게 네. 투자할 수 있는 뭔가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세금이라는 또 당국책이 있다고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분리과세가 아니잖아요. 예. 종합과세 합산을 해버리니까 네. 배당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분명하게 투자자들을 위한 좀 정책들이 거기에 또 명확하게 담긴다면 분명히 이번 6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선 시장은 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퍼할지. 믿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또 알맹이가 빠지게 되면 예. 또 시장은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세법과 상법 예. 요게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공은 국회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 국회도 이번 국회가 아니라 이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새롭게 뽑히게 되는 국회가 갖고 있지만 그 염승환 이사의 말씀은 적어도 정부가 안으로라도 그렇죠? 예,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6월에 나올 가이드라인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시간 또 우리 증시 전문가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한규 센터장님 이제 네. 지금 저 PBR 내지는 네, 외국인들이 밀어붙이고 있고요. 여기에 엔비디아 열풍으로 AI까지 더하고 있고요. 통화 정책이 금리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한데 네. 이번 주엔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의회 양원 상원 하원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금리 인하까지만 더해 준다면 네. 코스피는 어디로 3천 어떻게 될까요? 네. 뭐 3천이야 뭐 여기서 10% 오르면 되는데요. 네. 최근에 좀 부진했던 증시, 장기적으로 부진했던 증시가 일본인데 물론 일본이 올해 작년만 오른 게 아니고 최근 수년 동안 올랐지만 네. 그래도 버블 고점을 금주에 넘어섰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예. 또 정말 뒷동네에 있었던 중국 증시도 지금 반등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뭐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것과 다르게 명백하게 뭐 싼 주식을 사자라고 하는 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매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는 게 알쏭달쏭한 성장주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국이 굉장히 좀 기반이 저는 탄탄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인 여건은 우리 증시에게 저는 좀 우호적인 여건인 것 같고요. 네. 금리에 대해서는 뭐 이제 미국의 금리가 중요할 텐데 미국 경제가 이게 뭐 중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금리를 재작년, 작년에 그렇게 올렸는데 올해 초에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 1%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금주 들어서 보니까 이제 성장 전망치가 2%가 됐어요. 예. 어떻게 이런 경제가 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가 뜨겁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잘 안 잡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3월에 FOMC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뭐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한 당근을 주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는 게 네.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에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좀 실망스럽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팩트인 것 같고요. 뭐 금리는 뭐 한 6월 정도나 돼야 낮추지 않겠나 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라는 재료 없이 저 네. PBR과 AI 열풍으로도 코스피나 우리 한국 증시도 좀 예, 버텨주면 저는 할수 굉장히 있을까요? 좀 하방이 네. 지금 이제 시장을 이끄는 면면들을 보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보기에 따라서는 아직도 싼데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이 그렇게 미국 금리는 조금 걱정스럽지만 네. 다른 환경들은 저는 괜찮은 환경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같은 질문입니다. 염승환 이사님 이제 세 축 얘기 많이 합니다. 저 PBR 있고요, AI 반도체 있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더해주면 금상첨화고요. 내진 기대감 그거 없이도 된다 안 된다. 우리 한국 증시 뭐 상반기 지금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작년에 좀 약간 제 개인적으로 예측할 때 좀 상고하저 예측을 좀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가 좀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던 게 가장 큰 게 이제 공매도 금지가 또 6월에 30일 로 끝나죠. 해제가 네. 되니까 당연히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리고 선거 불확실성 당연히 11월. 또, 네. 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맞을지 모르지만 일각에선 좀 엘니뇨 온다, 아니 그러니까 라니냐 온다는 얘기들이 좀 들려요. 라니냐는
결국에 천연가스 가격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또 아까 이제 인플레이션. 말씀하신 대로 네. 하반기엔 좀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네. 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 안정화되더라도 네. 또 거기에 미국 소비가 지금 안 꺾입니다. 네. 저도 사실 미국 소비 좀 꺾일 줄 알았는데 네. 전혀 꺾이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좀 둔화되지만 그런 어쨌든 미국의 좀 놀라운 지금 경제 성장을 봤을 때 이 고금리에도 물가가 좀 하반기엔 또 약간의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상반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는데 네. 근데 여기서 근데 결국 우리나라가 좀 부진하긴 했지만 결국 지금 미국 증시나 이런 걸 보면 상반기에 지금 분위기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지금 좋은 상황이잖아요. AI 네. 테마가요. 네. 근데 AI가 지금 뭐 결국엔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호재거든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이크론 혼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할 수 없는 거고 또 메모리 반도체가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우리나라 지금 많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니까 항상 PBR 할인을 받아요. 어쩔 수가 없죠. 경기 민감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1등 제조업이 반도체인데 이건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중국을 미국이 엄청나게 견제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다른 모든 제조업들은 대부분 중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네.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원가 경쟁에서 밀려요. 네. 근데 반도체는 안 그러거든요. 중국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저는 앞으로 1, 2년 정도는 충분히 좋은 모멘텀을 좀 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봤을 때는 지금 2,600이 과연 비싼가 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좋게 보는데 다만 이제 올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보단 상반기가 상반기에. 모멘텀들이 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또 저 저 PBR PBR 모멘텀도 지금 네. 살아있고 네. 그래서 상반기에 좋은 흐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주가 지수가 절대 산 건 아니니까 또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밸류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이미.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을 또 좋다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네. 센터장님 말씀대로 싼 게 정말 많아요. 여전히 찾아보시면 가치 투자하기 좋은 기업들이 널려 있는데 네. 주가 안 가면 사람들 관심 안 갖잖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을 미리 좀 선점하시는 것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싸고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그걸 좀 찾아볼까 기업 찾기에 좀 골몰할 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이 보완책과 함께 또 상반기 국내 증시의 흐름도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30년 전에 완구로 시작했던 중국산, 이 중국 물건의 국내 침공이요. 이제는 비단 제조업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소비재에 이어서 산업용 부품 더 뛰어넘어서요. 이제는 마트, 홈쇼핑, 온라인 같은 유통, 물류산업 전반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는 각각 중국 1위와 2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판매대 쇼핑 앱의 알리익스프레스 또 테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최근 핫한 이슈가 됐죠. 알리, 테무 이런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의 열풍과 국내 쇼핑판도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럼 우리나라의 유통기업들은 또 어떻게 맞서야 할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